안녕, 나는 초인의 힐링의 힐링이야. 난 초인이가 고등학생 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일상을 넘어 새로운 틀을 지으며 사회를 바라보던 초인이의 마음속에서 태어났어. 앞으로 나를 힐링이라고 불러줘. 힐링이는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초인이는 최근 철학으로 보는 문화라는 책과 함께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지. 이 과정에서 문화는 겉으로 드러난 관찰 가능한 현상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공감하기도 했어.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대상의 본질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 오늘 나와 힐링할 소재는 문화 철학에 관한 거야. 문화 철학에서 문화는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일까? 안녕, 나는 초인의 힐링의 초인이야. 힐링아, 문화 철학에선 문화는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일까? 철학의 사전적 정의는 밝을 철의 배울 학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현대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골드스타인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사실에 관해 알게 된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관심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가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해. 그에 따르면 과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직관을 조사하고 철학은 인간의 존재론적 직관과 종교와 관련된 도덕적 직관을 비판적으로 조사해. 그는 직관을 검증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보았어. 철학자들은 사고의 치밀성으로 어떤 의문이나 공경을 마주하더라도 관련된 개념을 철저히 분석, 통합함으로써 문제의 절반은 해소하곤 해. 철학자들과 고민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처방이란 곧 사실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철학자들은 맹목적인 낙관도, 일체의 저항을 포기해버리는 비관도 거부해. 그들은 명확한 소통을 추구해. 실존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해 고민하기도 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칸트의 역사 철학 속 문화의 기원에 관한 그의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란 무엇인가로 대치될 수 있어. 칸트는 문화를 성서 속에서 파악했어. 그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나가 만든 것을 인간 세계이자 문화라고 보았어. 이러한 인간의 문화는 신화, 종교, 예술, 언어, 역사, 과학, 규범, 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종적인 결정과 결단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선 범죄의 행위이고 악의 요소로서 인간에게 원죄의 형태가 돼.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현을 의미하지. 칸트가 파악한 자연의 보호 상태로부터 자유의 상태로의 이행이라는 문화이론은 문화에서의 윤리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행으로 형성된 문화 이면의 악의 요소를 욕구, 욕망의 산물인 반사회적 사회성을 부각하며 설명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고자 했던 소유욕, 끊임없이 타자를, 자연을,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정복욕,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평판을 듣고자 했던 명예욕이 여기선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의 예시가 돼. 그리고 이 욕구들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문화를 만들어낼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사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칸트는 파악했어. 이것은 문화 속 인간의 선의 요소로 파악돼. 문화 철학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문화 분석 방법론이야. 문화 분석의 좋은 예로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분석에서 눈에 띄는 학자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벤야민이 대표적이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인 정신문화를 정신세계로, 물질문화인 문명을 물질세계로 파악하여 문화 개념 속에 포함시켰어. 이를 통해 사회적 총체로서의 문화 혹은 문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분석 방법론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열쇠는 1930년대 이후의 서구의 현실 상황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어. 그들의 문화 비판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혁명의 가능성 여부,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평가야. 이런 측면에서 문화를 대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입장은 대체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혁명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꼈고 프롤레타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의 인간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대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 이에 반해 벤야민은 보다 전투적 성향을 보였으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 오늘날 현대의 삶 속에서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문화 비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성에 의한 계몽,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자연 지배가 전체주의로 역전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자유, 평등, 정의는 계몽주의의 신조였으며 인류의 위대한 이념이었어.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은 이들 이념의 기반을 파괴하고 그 보편적 실현을 저지했지. 한때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었던 이성이 인간의 자기 보존이라는 이기적 관심을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계몽적 이성은 경제적, 사회적 힘에 반사적으로 순응해.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 기반이 마련됐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 과정이 계몽의 변증법이고 근대의 계몽적 이성이 빠져버린 운명이라고 진단해. 자본주의 생성은 계몽적 이성을 통해서 형성돼. 이 계몽적 이성이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합리화가 자본주의 체제의 관리제도 속에 인간을 예속시켰어. 이성이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발달시켰으나 이러한 진보가 인간의 삶의 실제적 진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 생산성 앞에 희생되고 말았다는 거야. 아도르노는 부정의 변증법에서 이성의 부정적인 본질을 강조해. 또한 그는 도구로 전락한 이성이 가져온 전체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반대하지. 사회 철학의 기본 명제는 계몽적 이성이 현실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비판하는 부정의 변증법이 필요하다고 아도르노는 역설해. 현실 비판, 현실 부정, 현실 저항은 결국 자유애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도르노는 그걸 진보 이론이라 불러. 진보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는 자연의 지배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과정으로서 진보 이론이 곧 해방 이론이 돼. 모든 진보 이론은 내적 필연성에 따라서 퇴행을 포함해. 진보에 내재하고 있는 부정성은 지배의 필연성이 돼. 지배의 필연성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진보의 근간이 되었어. 왜냐하면 자연 의존에서 극복한다 함은 조직화한 지배의 형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 제압하지 않으면 자연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야.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의 궁극적 목표는 비판 이성 회복에 있어. 비판 이성은 이성의 획일화, 조직화, 절대화를 부정해. 비판 이성은 현존하는 것이 최고, 최상이며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주장을 부정해. 아도르노에 따르면
계몽적 이성에는 자기 반성이 없었어. 그래서 이성의 도구화를 초래하고 말았어. 그렇기 때문에 비판 이론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저항하며 그 절대화에 대해 부정해야 한다고 해. 한편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해서 말한 바 있는데 그 대상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산업 사회가 모델이었어. 마르쿠제에 따르면 1차원적 사회에서의 인간의 의식, 언어, 예술은 모두 1차원적이야. 그렇다면 1차원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기술공학의 발달이 인간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상태를 일컬어 테크놀로지와 과학의 발달은 사회의 변동을 저지하고 다른 사회 제도를 만드는 질적인 사회 변동까지 저지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문화에 동화되고 이런 문화를 이성의 구현체로 생각하여 수용하게 되지.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통제가 바로 이성의 통제가 되어 결국엔 사회 통제의 형태로 나타났어. 테크놀로지로 합리화된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그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이단이야. 결국 오늘날은 테크놀로지의 합리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인간은 승용차의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감에 젖고 컴퓨터 게임에 열중해. 근대화의 결과 개인은 테크놀로지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속의 위치로 전락하였어. 개인은 이 상황에 만족하고 그것이 그의 존재의 양식이 되어버렸지. 테크놀로지의 풍요 속에서 인간은 동질화되고 또 계급 간의 대립도 소멸된 것처럼 느껴지게 돼. 마르쿠제는 바로 이러한 점이 테크놀로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고 지적했어. 다른 한편 마르쿠제는 테크놀로지 이전의 이성을 2차원성이라고 규정하고 테크놀로지적 이성을 1차원성이라고 말해. 테크놀로지 이전에는 이성이 존재와 비존재,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할 수 있었으나 테크놀로지적 이성에는 양자 간의 분별이 사라졌어. 이제 이성은 분별 능력이 아니라 기껏해야 계산 측량하는 능력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이성의 1차원성은 테크놀로지적 합리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여기에서 마르쿠제는 테크놀로지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현대 문명에서 이러한 비합리성은 인간의 노예화 현상을 초래하였어. 생산 장치의 효율성은 인간을 물상화했어. 결국 자유는 풍요와 교환되는 물품에 지나지 않게 됐지. 이렇게 해서 테크놀로지는 인간 해방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이 마르쿠제의 판단이야. 한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 가운데 문화산업,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는 글에서 자본과 문화의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했어. 우리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문화산업에 대한 분석의 다양한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보고자 해. 그 내용은 첫째, 문화의 획일성의 문제, 둘째, 자본에 예속된 문화의 문제야. 먼저 문화의 획일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문화는 장사에 불과한 것임에도 대중문화의 조종자들과 권력 독점자들은 그것을 산업이라고 불러. 영화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들은 그러한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돼. 그리고 대중문화 관계자들은 문화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품의 재생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재생산 과정에서의 규격품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대중들은 그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규격품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문화의 획일화 논리 속에 은폐되어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어. 문화산업은 권력 독점자 혹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러한 조작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의 체계의 통일성은 한층 강화돼. 테크놀로지는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테크놀로지의 합리성이 지배의 합리성 자체가 돼버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논리와 사회 체계의 논리 간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현상이 테크놀로지의 기능에서 연유한다고 설명해. 문화의 획일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의 의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에 의해 원천 봉쇄돼.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대중의 자발성이 조작되거나 말살되는 경향이 생겨나. 문화에서의 대중의 자발성 저해는 대중 기만, 대중 조작의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의 중앙 통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야. 다음으로는 자본에 예속된 문화의 문제를 살펴보려 해. 자본에 예속된 문화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독점 세력들이 대중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산업은 자본에 예속돼. 문화산업의 작업 과정은 투자된 자본의 승리를 의미해. 한편 대중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져. 소비자들은 정치 선동을 위한 조사단체의 통계 자료에 불과한 존재가 돼. 때문에 문화산업의 무분별한 획일성은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획일성의 증대를 가져오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것이 결국 문화 소비자들의 반성 능력, 상상력,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결국 자본에 예속된 문화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는 거야.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모든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욕구들은 문화산업에 의해 사전 결정된 것들이야.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즉 문화산업의 객체로서 느끼게 돼.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생산, 조종, 통제하고 마음만 먹으면 오락 자체를 그들로부터 박탈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 문화의 기원과 문화 분석과 비판을 중점으로 내용을 다뤘어. 하지만 시간상 문화에 관해 말해주고 싶었지만 말해주지 못한 것이 더 많아. 자유의지론과 문화결정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문화와 상징의 관계 등 문화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철학으로 보는 문화를 추천할게. 그럼 힐링아, 안녕. 힐링이 다시 나왔다. 이 시간을 통해 문화 분석과 비판에 흥미를 느꼈다면 힐링이는 행복할 것 같아. 힐링이는 철학자들이 촘촘하게 짜여진 직물 같은 이론들을 읽고 있자면 꼭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의 구조와 닮은 호두를 까먹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인간의 욕망을 반사회적 요소로 본 칸트와 같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저 생계비는 정해질 수 있지만 최대 생계비는 정해질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짚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는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힐링이는 인간의 됨됨이, 즉 인간성이라고 생각해. 혹시 내가 문화로 힐링하자고 해놓고선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보여줘서 불편하지는 않았니? 나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에는 분별력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분별력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조리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 힐링이는 언제나 힐링에 대해 생각한다고. 그러니 너희도 언제나 너희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만나서 즐거웠어.